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이 2023년 1월 24일입니다. 내일 드디어 이사합니다. 어지간한 잔 짐들은 먼저 다 옮겨졌는데요. 침대니 책상이니 이런 큰 짐들이 옮겨지는 날이 내일이거든요. 내일 큰 짐들이 옮겨져도 저는 이 방에서 1월 29일까지는 아마 계속 머무를 예정이에요. 제 이 책상에는요, 나무님들께 책 읽어드릴 때 사용했던 아주 중요한 마이크가 이렇게 매달려져 있어요. 사진을 보여드려 볼까? 어떻게? 책상이 옮겨져야 되니까 마이크도 이제 철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년 2, 3개월 전에 여기 이사 오기 전에요.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15년간 함께 사용했던 책상을 버리고 와야 했다면서 그 책상과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 위한 녹음을 하겠다, 이런 멘트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방에서,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방송을 옮겨지기 하루 전날 다시 재현해보고자 의자에 앉았습니다. 물론 새 장소에 가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 책으로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책은요, 소설가 김진명 씨의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입니다. 펴낸 곳은 이타북스입니다. 김진명 소설가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그냥 이거 하나면 되지 않을까요? 누적 판매 1,500만 부, 150만 부 아니고요, 1,500만 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시죠. 오랜 시간 소설을 통해 대중을 사로잡아온 김진명 작가.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담아 책을 엮었습니다.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라고요. 실패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우리는 때때로 행복이 아닌 불행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작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작나무 약국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머니의 믹서.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믹서가 있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쓰는 전기용품이라고는 전등이 다였던 시절이라 믹서라는 신기한 기계는 동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어머니가 믹서에 콩을 갈거나 할 때면 을에 몇몇 아주머니들이 구경하러 왔고, 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우아한 동작으로 믹서의 스위치를 누르곤 하였는데, 어머니의 그 귀부인 같은 표정은 지금도 나의 뇌리 한편에 남아있다. 믹서는 나에게도 자랑거리였다. 어머니는 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이따금씩 믹서를 꺼내 사과를 갈아주셨는데, 믹서에 갈려 유리잔에 담겨 나온 사과 주스는 다음날 학교에서 화제거리가 되곤 했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스케치북이 없어 벌을 받곤 했던 것이다. 대개 한 반에 5-6명 정도만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은 도화지 한 장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는데, 그 도화지마저 사올 형편이 안 된 아이들은 선생님께 불려나가 모질게 매를 맞았다.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스케치북 대신 그때그때 도화지를 사주었는데, 믹서를 가진 부잣집 아이인 나는 도화지 한 장만 달랑 내놓기가 너무나 싫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준 도화지를 아무도 몰래 버리고 마치 스케치북을 잊고 안 가져온 양 웃으며 벌을 받았다. 어느 새벽 잠결에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반가웠다.
드디어 돈 벌러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였지만 나는 서먹한 기분에 뒤척이는 척만 했는데 나의 기색을 눈치챈 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리자 그만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스케치북 사줘. 오늘 미술 시간에 매 맞았단 말이야. 그날 아침 등굣길에 아버지는 나를 국제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구점에 데려가 스케치북, 크레파스, 파스텔, 물감, 포스터 컬러 등 온갖 미술용품을 다 사주셨다. 한결같이 미대생들이나 씀직한 최상품이었다. 이젤까지 사주시려는 걸 겨우 말렸던 것도 같다. 나는 이걸 학교 앞 문방구에서 샀으면 더 자랑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의 용돈. 평소 용돈을 참 잘 주는 아버지인데다 오랜만에 돌아왔으니 많지 나는 5원짜리 동전이나 심지어는 10원짜리 종이돈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용돈을 주지 않은 채 선선히 웃었다. 이제 학교 가렴? 근데 용돈 한 푼 줘. 나는 계속 보챘으나 결국 1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고 학교로 가는 내내 아버지를 미워했다. 몇천 원어치도 넘게 미술 도구를 사주면서 5원짜리. 아니, 내가 양보하고 양보했던 1원짜리 하나 안 주던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른다. 세월이 흘러 인생의 영고성쇠를 겪을 만큼 겪고 난 어느 날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선선히 웃으며 나를 먼저 내보내고는 화구점에 남았던 아버지. 그날 아침 굳이 양복을 꺼내 입었던 아버지의 주머니에는 미술도구 값은커녕 1원짜리 동전 한 입도 없었던 걸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 믹서 또한 당신이 집을 비울 긴 세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아내가 괄시받지 않도록 남기고 간 배려였던 것이었다. 인간은 존재하는 자체로 인류 역사에 기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00년경의 사람으로 당대의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떠한 질문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는데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던진 이 질문만큼은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스승님, 파도는 왜 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만 아무리 골몰해도 파도가 왜 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바다로 가 파도를 바라보며 앉았다. 그러나 파도는 칠 때마다 모양이 달랐고 세기도 달라 생각에 진전이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인가 생각했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파도는 멈추지 않았기에 그는 고통스럽게 바다를 바라보다 걸음을 옮겼다. 직접 파도를 느껴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는 허리까지 점점 깊이 파도를 느껴보려던 그는 갑자기 몰려온 큰 파도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것이 일설에 전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대했을 때 인간의 숙제와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한 시각을 얻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그가 당시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모르는 게 없었지만 파도가 왜 치느냐는 질문에 결국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대학생, 아니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다. 파도는 달이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00여 년 전 지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모르던 걸 지금은 어린애도 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숙제에는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고 빅뱅은 왜 생겼는가? 고등생명은 지구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온 우주에 넘쳐나는 것인가 등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기나긴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죽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러하다. 인간의 근원적 숙제를 푸는 열쇠는 바로 시간인 것이다. 우리는 성급하게 대답을 내지 말고 먼 미래로 이 어렵디 어려운 숙제를 자꾸 밀어보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찾아진다. 굳이 큰 공을 세우거나 성공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이 어째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명해지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 즉 징검다리에 돌멩이 하나처럼 세대를 끊지 않고 먼 미래로 이어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의미요 보람인 것이다. 나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허무와 무기력감에 빠진 모든 어르신들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라고 말하고 싶다. 세대를 이어가는 일은 성인이나 위인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말해주고 싶은 것이다. 우등생뿐만 아니라 열등생도 소중하고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 인류를 위해 공헌하는 것이므로. 비극이 사라진 사회. 모든 인간은 비극적 존재이다. 품었던 이상은 흐릿해지기 마련이고 꿈은 깨지며 일이란 실패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니 삶은 고통과 비난과 슬픔에 언제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이런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헤쳐 나아간다는 데 있다. 어쩌면 이것을 성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공은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운명이라 우리 대다수의 인생은 언제나 슬픔과 비극에 물들어 있다. 그러므로 새삼스럽게 비명을 지르거나 통곡에 빠질 일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나 삶의 깊이를 음미하며 드물게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 속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슬픔과 비극은 분명 피하고 싶은 그 무엇이지만 이상하게도 이 슬픔과 비극이 없는 삶은 가볍고 공허하다. 어쩌면 천박하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삶이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는 것이라면 이해와 공감이야말로 필수 아미노산인데 슬픔과 비극을 진지하게 나누는 기회가 없다면 껍질만의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의 삶을 지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슬픔과 비극을 담은 대화야말로 우리가 타인과 교감하는 진정한 신호이며 우정과 사랑을 찾으려 가슴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흘러나오는 샘물과도 같다. 오랜 친구에게든 새로이 사귀는 사람에게든 어떤 슬픔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게 진정한 관계를 원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슬픔과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슬픔과 비극을 가진 사람과 거리를 두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것이며 상대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안타까움이 무엇인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려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그 배려와 진지함이 사라진 공간을 매끄럽고 과시적인 대화들이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에는 철저하게 손익의 계산을 거친 단어들이 동원되고 있다. 과시와 자랑은 넘치되 당신을 돕지는 않겠다는 신호가 분명히 담긴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 어떤 진지함도 상실한 채 질투와 미움을 간신히 가린 경계선의 대화를 잔뜩 교환한다.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 나는 그 전쟁에서 이겼던가 아니면 졌던가를 평가하며 만족과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진지한 공감도 애정도 없는 일상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말을 섞을수록 점점 외로움만 더하는 이러한 삶을 이제 타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타인과 나누는 대화는 상대가 어떤 비극을 겪고 있으며 어떤 슬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간의 수치적, 물질적 평가에서 벗어나 들리지 않는 내면으로부터의 소리로 차곡차곡 채워질 때 삶은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선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깊이가 더해짐에 따라 진정한 힘이 생기고 의미 있는 길이 이어질 것이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국 사회를 괴롭히고 후진성을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현상의 원인이 정치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을 거세해버린 개인의 삶에 그 원인이 있다. 예쁘게 단장한 얼굴로 쉴 새 없이 겉모습만 과시하는 일상. 마치 기쁜 일만 있고 오직 성공한 듯 보이는 가식적인 말의 홍수 속에 진실은 질식하고 동행의 길은 메말라 버린다. 진지한 삶은 언제나 인간의 본질, 바로 슬픔과 비극 위에 존재한다. 누군가와 사랑과 우정이 담긴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즐거운 내용이 아니라 우울한 내용의 대화로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상대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 것이다. 요즘 혹시 힘든 일 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전라남도 어딘가의 시골이 고향인 나의 한 지인 얘기다. 젊은 시절 서울에 올라와 삶을 개척하려던 그는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사고에 휘말리게 되었다. 당장 상당한 금액의 돈이 필요했던 그에게 낯선 서울은 엄혹하기만 했고 돈을 구하려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그는 드디어 마지막 결심을 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내려가 말씀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으려 버티고 버텼던 그는 서울역으로 가 돌아오는 기차 시간을 봐두고는 플랫폼으로 나갔다. 마음 한편으로는 제발 기차가 도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기차는 어김없이 정시에 도착했고 그는 이를 악물고 객차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곳곳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입석표를 산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울에서 광주 송정리까지의 먼 길을 내내 서서 갔다. 자리에 앉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오가던 여객 전무가 손님이 없는 날이니 앉아가라 여러 번 권했지만 그는 끝까지 좌석에 엉덩이를 붙이지 않았다. 돈이 있을 리 없는 어머니, 결코 가서는 안 되는 어머니에게 간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천군도 더 나가는 납덩어리였고 서서 가는 중에도 그는 쉴 새 없이 자책하며 스스로를 학대했다. 기차가 송정리역에 도착하자 바로 달려가 버스로 갈아탄 그는 고향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먹는 법 없던 어머니,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 밭되기를 붙이며 틈틈이 동네 사람 밭에 손을 보태 입에 풀칠이나 할까 말까한 어머니. 그 사정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 어머니의 주름진 검은 얼굴 앞에서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거액의 돈이 없으면 인생을 그르친다는 얘기를 꺼낸단 말인가. 어머니는 머리에 수건을 칭칭 동여맨 채 밭일을 하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흠칫 놀라 획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어머니와 눈을 부딪히지 않으려 허공에 시선을 둔 채 마치 남의 얘기라도 하는 양 어째서 급히 내려왔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며 오늘 오후 몇 시 차를 타고 돌아가지 않으면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의 목소리를 무심한 듯 풀어냈다. 그렇게 애써 허공에 힘든 눈길을 두었던 그가 얘기를 마치고 고개를 제자리에 돌렸을 때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텅 빈 벌판, 그리고 여기저기 덩어리진 진흙더미 사이로 난 조그만 맨발 자국이었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쏜살같이 동네를 향해 달려가 버려 그의 시야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다. 깊은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간간히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던 그는 눈에 들어온 어머니의 자그마한 발을 보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고무줄로 묶은 꼬깃꼬깃한 지폐 한 뭉치를 흙 묻은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 첫눈에 봐도 어머니가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집집마다 피를 토하며 사정하고 마련해온 돈임이 분명했다. 숨을 헐떡거리며 내민 어머니의 돈뭉치에 그는 밭두렁에서 일어나 간신히 어머니의 얼굴에 시선을 두었다. 나아가 천상에 무슨 죄를 지어. 그는 다음에 이어질 한마디를 짐작하며 눈을 감았다. 서울에 올라갈 때에도 온 집안에 있는 돈을 탈탈 털고도 모자라 아래 윗집 다니며 돈을 구해오던 그 광경이 선히 떠올랐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에 못지않게 그의 얼굴 또한 뜨거워져 갔다. 이렇게나 돈이 없어. 나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나 돈이 없다니. 그의 가슴은 죄책감을 넘어 폭발할 것만 같았다. 효도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나이에 호련히 나타나 상상도 못했던 큰 돈을 달라는 아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것인가. 그는 다시금 눈길을 멀리 하늘가로 돌렸다. 내려오지 않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극심하게 몰려온 사이 그의 귓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내려앉았다. 네가 요렇게 오랜만에 내려왔는디. 어머니의 신세 한탄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그는 잠자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진흙이 발등까지 굳은 채 행여 잃어버릴까 손에 꼭 쥐고 있던 돈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듯 건넨 어머니는 마지막 흉중에 있는 말을 끝냈다. 돈 구하느라 금쪽 같은 시간 다 보내뿌리고 닭 한 마리 삶아 먹이지 못하고 보내야 한단 말이냐. 어여 가거랄. 기차 시간 늦었다. 그날 지인은 기차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흐르다 멎고 멎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느라 손수건이 물수건이 되었다 했다. 태양과 어머니만이 영원하다는 말이 떠오른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의 마지막 책을 읽으면서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을 잘 치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른 장소에서 또 좋은 책 들고 나무님들 자작이 왔어요. 똑똑 문 두드리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